이제부터는 오늘 이제 주 수업 내용은 그러면 이 회귀 분석에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정보들,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들은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해 볼 텐데, 먼저 몇 가지 좀 사전적인 개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총 제곱 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total sum of squares 혹은 sum of squares sum total 뭐 이렇게 해서 SST라고 제가 이제 부를 건데, 이제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이요. 바로 어떤 변수의 어떤 데이터의 분산을 구할 때 나오는 것이 바로 총 제곱 합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 이제 y, 우리가 분석하고 싶은 대상이 되는 이제 종속 변수인 y의 실제 값과 그 y의 평균의 차이, 이것을 제곱해서 모두 더한 것, 이거를 우리는 총 제곱 합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거를 n 빼기 1로 나누면 바로 요 종속 변수 y의 분산이 되는 거였어요. 그쵸? 그래서 이 총 제곱합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면, 이제 y라는 우리가 분석하고 싶은 대상인 변수가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느냐, 얼마나 크게 오르락 내리락 하느냐를 나타내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리즈가 이제 비슷한 개념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것은 그러면 잔차의 제곱입니다. 잔차라는 것은 그 우리의 실제 데이터 y 값과 우리가 추정한 값, 그러니까 이 기울기와 직선에 의해서 결정이 된 추정치, a 플러스 b, a와 b라는 이제 y 절편과 기울기가 있다라고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회귀 분석을 실시를 해요. 그러면은 a와 b가 결정이 됐으니까 x 값에 요 a 플러스 bx를 집어넣어서 함수 값을 계산하면, 그러면 이 기울기에 의하면 y 값은 얼마가 돼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값과 실제 데이터의 차이, 즉 잔차를 제곱해서 더한 것을 우리는 이제 오차 제곱 합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약간 이름이 조금 약간 속된 말로 찐빠가 있어요. 뭐냐면은 사실은 sum of squares for residual이 돼야 돼요. 왜냐면은 잔차랑 오차는 조금 다른 개념이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정확하게는 잔차의 제곱이기 때문에 원래 이 의미상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은 잔차 제곱합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냥 이제 예전에 통계가 지금처럼 발달하기 전에 이제 오차와 잔차의 차이를 잘 구분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때 이제 이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오차다 이렇게 생각해서 잔차를 정확하게 개념을 잡지 못하고 그냥 오차의 제곱의 합이다 이렇게 이름을 정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게 관습이 돼서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약간 이름이 헷갈리게 만들지만 정확하게는 잔차의 제곱의 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다면은 사실은 이거는 이미 우리가 회귀 분석을 실시하는 순간 다룬 값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앞에서 이 a와 b라는 기울기와 y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바로 최소 제곱법이거든요. 그리고 최소 제곱법에서 원하는 것이 뭐였냐면 잔차의 제곱의 합을 최소로 만들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회귀 분석을 정확하게 실시했다면 이미 요 오차 제곱합은 이미 최소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헷갈리니까 자, 이 이름들을 좀 적어 볼게요. 이제 총 제곱합은 이제 실제 y 값과 그리고 y의 평균의 차이였어요. 그 다음에 오차 제곱합은 SSE는 실제 y 값과 y의 추정 값의 차이였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있는데 바로
회귀 제곱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sum of squares for regression 해서 이제 SSR이라고 우리가 보통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 y의 평균과 무엇의 차이냐면 우리가 추정한 이 추정치의 차이입니다. 자, 이게 어떤 컨셉인지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데, y의 평균은 기울기가 0인 직선이 돼요. 이제 y 평균이라는 값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추정치는 어떤 직선으로 그렸죠. 이게 y 햇이에요. 이제 그러므로 이 추정치와 평균의 차이라는 것은 기울기가 얼마나 오르락 내리락하게 되느냐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그냥 우리가 사실 회귀 분석을 실시했을 때 y 그 추정치는 a 플러스 0 곱하기 x다, 뭐 이렇게 됐다고 쳐봐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 기울기가 0이다라고 해볼게요. 기울기가 0이라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y의 추정치는 결국 어떤 값 y 절편 a다라는 뜻이고, 이건 그 해석을 하자면 어떤 의미냐면 x와 y는 관계가 없다 라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x가 변하더라도 y가 변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 결과가 사실은 y의 그냥 평균의 결과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회귀 분석을 했더니 y와 x 사이에는 y와 요 x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무언가 어떤 기울기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그 순간 이 추정치, 이 직선 회귀 분석 선이 이렇게 위로 오르게 되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런 선이 되거나 혹은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선이 될 겁니다. 즉 그냥 평균을 구한 거에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에는 이 회귀 제곱합은 오히려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귀 분석을 했을 때 x를 통해서 y를 잘 설명하면 잘 설명할수록 이제 이거는 커질 수 있는 겁니다. 역으로. 자, 지금 이 회귀 분석은 회귀 제곱합은 이제 y의 추정치에서 y의 평균을 뺀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총 제곱합은 요 아래 있는 오차 제곱합과 회귀 제곱합을 더하면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약간 얼버무리는 수학이긴 하지만 이 오차 제곱합은 y의 실제 값에서 y의 추정치를 뺀 거고, 회귀 제곱합은 y의 추정치에서 y의 평균을 뺀 거기 때문에 이제 사실 요 두 개를 약간 더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랑 이거는 서로 사라지게 되고 y에서 y 평균의 값을 한 것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약간 스킵을 하는 거예요. 약간 그 논리를 점프를 하지만 요 총 제곱합은 오차 제곱합과 회귀 제곱합의 합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의미는 뭐냐? 요 총 제곱합은 y의 오르락 내리락하는 정도, 분산과 관련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y의 변동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y가 얼마나 오르락 내리락 하느냐. 근데 요 두 번째 오차 제곱합은 우리가 회귀 분석을 통해서 최소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차가 최소로 만들어진 잔차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이 회귀 분석을 통해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회귀 분석이 실패한 부분이에요. 반면에 요 회귀 분석 합은 이게 회귀 분석이 성공한 부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회귀 분석으로 인해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 되게 되는 부분이니까.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y 종속 변수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둘 중 하나다. 우리가 회귀 분석을 했을 때 회귀 분석으로 설명이 되거나 회귀 분석으로 설명이 안 되거나 둘 중 하나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결과 회귀 분석이 얼마나 잘 되었느냐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커지면 커질수록 좋겠죠. 거꾸로 이 부분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고 이제 요 회귀 분석 합은 커지면 커질수록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타낸 것을 우리는 결정 계수, 이제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이제 그리고 보통 그냥 기호로 쓸 때는 r 스퀘어, r 제곱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전체 총 제곱합 중 전체의 y가 모르는 부분 중에서 우리가 회귀 분석을 통해 어느 만큼을 설명을 할 수 있느냐를 이제 퍼센트 단위로 나타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을 계산할 때는 이제 통계 프로그램 등에서 실제로 이것을 계산할 때는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이 원리를 사용합니다. 요 회귀 분석 합이라는 것과 오차 제곱합을 더하면 반드시 총 제곱합이 되기 때문에 회귀 분석 합은 여기서 여기를 뺀 걸로 설명을 한다. 그래서 총 제곱합에서 오차 제곱합을 뺀 걸로 치게 되고, 그러면 분모와 분자 같으니까 1, 그 다음에 SST 분의 SSE 해서 1 빼기 총 제곱합 분의 오차 제곱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오차 제곱합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 마이너스 값이 커지니까 0에 가까운 값이 되겠죠. 반대로 오차 제곱합이 작으면 작을수록 요 값이 0에 가까워지고, 그러면 1에서 작은 숫자를 빼니까 1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오차 잔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 값은 커지고 1에 가까워지고, 잔차가 크면 클수록 이 값은 0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 피자 프랜차이즈의 예시에서 우리는 회귀 분석을 했더니 그래프를 그렸더니 y절편이 60, 기울기가 5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주어진 값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오차 제곱합을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추정 이 60 플러스 5x에다가 x 값을 실제로 1, 2, 3, 4 이걸 다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실제 y 값과 그 나온 값을 비교해서 차이를 구하고 제곱해서 더했더니 그럼 계산해 보면 1530이 됩니다. 뭐 이거를 믿을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셔도 좋아요. 그리고 총 제곱합은 이제 이미 우리가 분산을 계산할 때 정보를 얻었는데 15,730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결정 계수는 1 빼기 15,730분의 1530, 이러면 이게 약 10%가 되겠죠. 그래서 0.9027, 즉 90%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결정 계수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대략 이 피자 프랜차이즈 매출의 90%는 지금 우리의 모형, 어떤 모형이 하냐면 학생 수, 주변에 사는 학생 수로 90%나 설명이 가능하다. 이 정도면은 굉장히 정확한 모형입니다. 이 학생 수가 매출을 결정하는 아주 핵심적인 요인이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90%를 설명한다는 것은 사실 통계에서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정도로 설명을 많이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그 이론, 주변에 학생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피자를 많이 시켜 먹을 거고, 그러면 그 피자 프랜차이즈의 매출도 올라갈 거다라는 그 예상이 아주 정확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단 주의할 점, 이것은 그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90%가 나왔을 때 이 정도면 잘 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또 그리고 이제 만약에 10%가 나왔다. 그러면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90%나 설명이 안 되고 고작 10%밖에 설명이 안 되니까 이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이 변수를 찾아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게 되는데 이 10%는 낮고 90%는 높다. 이거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변수 y를 대상으로 설명할 때는 10%보다 90%가 높은 건 사실이니까 지금 이 모형이 훨씬 더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서로 다른 것을 설명할 때 그걸 비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이 종속 변수, 이 y의 특징일 수 있기 때문에.
원래부터 설명이 잘 안 되던 애일 수도 있고 원래는 설부터 설명이 잘 되던 애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관적이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몇 퍼센트를 넘어야 된다. 이런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그냥 우리가 느낌적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이 상관계수는 이제 이거는 약간의 그 추가적인 지식인데 이 결정계수 R 제곱은 이제 왜 R 제곱이라고 쓰느냐? 왜 그러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공분산을 배울 때 나왔던 상관계수의 제곱이기 때문이에요. 자, 어떤 공분산을 구사했는데 이제 거기서의 상관계수 이제 다시 한번 기억을 리마인드를 드리자면 어떤 x와 y의 공분산을 구했더니 이제 그런 값이 어떤 값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이거를 우리는 공분산이라고 하죠. 이 공분산은 로 시그마 x 시그마 y 이렇게 세 개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x는 시그마 x는 x의 표준 편차, 시그마 y는 y의 표준 편차였어요. 그래서 x의 표준 편차와 y의 표준 편차를 곱한 거에 어떤 값을 곱한 거, 이제 이거를 우리는 상관계수라고 부르고 이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1의 값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값을 제곱을 한 거랑 결정계수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관계수의 의미가 이 x랑 y라는 두 변수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느냐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상관계수가 0을 기준으로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서로 같이 움직이는 그런 관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같이 움직이건 반대로 움직이건 이 양쪽 끝으로 가면 1이 되던 마이너스 1이 되던 어느 양쪽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 x가 변하면 y가 변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1에 가까워도 x로 y를 설명할 수 있고 마이너스 1에 가까워도 x로 y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단 부호만 바뀌는 거예요. 방향, 움직이는 방향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1에 가까운 거, 마이너스 1에 가까운 거. 이 경우에 이걸 제곱을 하면은 이것도 1, 이것도 1이 되는데 이 제곱된 값이 바로 상관계수라는 겁니다. 즉 다시 한번 이 값이 클수록 즉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갈수록 x와 y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서 x를 통해서 y를 예상할 수 있다라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반면에 0에 가깝다는 거는 x가 움직이든 말든 y에는 변화가 없다. x를 가지고 y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뜻이었어요. 그 경우는 이제 0의 제곱은 0이니까 이 경우에는 결정계수도 0이고 따라서 이 회귀 분석을 통해서 x와 y의 관계를 사실은 설명을 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앞에 예시에서 방금 구한 요 결정 계수를 제곱근을 하면은 0.9501이 되고 지금 보면은 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죠. 그러니까 x가 올라가면 y도 올라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상관계수는 0.950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다시 한번 이 공분산에서 계산한 상관계수랑 비교해도 정확하게 동일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이 결정 계수는 회귀 분석을 한 다음에 바로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용한 이 회귀 분석 모형이 얼마나 적합한가 이거를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가지고 판단해서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하면은 이걸 사용하면 되고 만약 이걸로는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걸 이 결정계수는 좀 주관적인 느낌이라면 이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계적인 테스트, 검정은 무엇이 있느냐 이제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단순 회귀 분석에서
y는 a 플러스 b x다 라는 이런 식을 구했을 때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뭐였냐면 바로 b였습니다. 왜냐하면 a, 이 y 절편은 b를 구하면 결정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울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수학적으로 봐도. 그리고 개념적으로 봐도 이 b가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b라는 것이 x가 하나 늘어났을 때 y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x가 하나 늘어났을 때 y가 얼마나 감소하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즉 x와 y의 실질적으로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건 요 기울기다. 그래서 우리는 요 회귀 분석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요 기울기가 0이냐 아니면 0이 아닌 값이냐, 이거를 알고 싶어요. 0이 아닌 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 0이 아닌 게 의미가 있느냐? 만약에 0이면, 만약 b가 0이면 아까 제가 썼던 내용인데, 그러면 y의 추정은 a 플러스 0 곱하기 x란 뜻이고, 이거는 그냥 a란 뜻입니다. 즉 x와 무관하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것은 x를 통해 y를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결과를 찾은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의 분석이 의미가 있으려면 반드시 b가 0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하고 싶은 것은 b가 0이 아니다, 베타가 0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통계 가설 검정에서는 사실 알고 싶은 것,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대안 가설로 alternative hypothesis로 넣는다고 했죠. 그래서 요 대안 가설에 베타가 0이 아니다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역으로 설정한 베타는 사실 0이다라는 것을 이제 귀무 가설, 이제 기본 기초가 되는 가설로 삼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또 우리가 통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방금 나왔던 그 오차 제곱 합, 이거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요 오차 제곱 합을 n 빼기 2로 나눠요. 이제 왜 그것을 우리는 평균 제곱 오차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약간 왜 갑자기 뭘 나누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 이제 SST 이거를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총 제곱합은 어떻게 구했었냐면 y에서 y의 평균을 뺀 것을 제곱해서 모두 더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분산을 구할 때 쓰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n 빼기 1로 나누면 이게 실질적으로 y의 분산을 의미를 했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뭔가 이 숫자로 나누어 주면은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어떤 값이 나올 거다, 이거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로 나눠 주는데 조금 어려운 개념이 되는데, 자, 지금 분산을 구할 때는 우리가 n 빼기 1로 나누어요. 그리고 그 전에 평균을 구할 때는 뭔가를 n으로 나눕니다. 자, 이 차이가 뭐냐? 평균을 구할 때는 데이터가 y 값이 0번, 1번, 2번, 3번, 4번, 내가 너무 컴퓨터처럼 썼으니까 y 값이 1번, 2번, 3번, 4번에 대해서 y가 25, 2가 두 번째 y가 뭐 30, 세 번째 y는 뭐 35, 네 번째 y는 뭐 40, 이렇게 있었으면은 이 데이터가 있으면 그대로 25, 30, 35, 40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이것들을 다 더한 다음에 4개로 4로 나누어 주면은 바로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구할 때는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요. 그냥 이 데이터 그대만 있으면 우리가 평균을 무조건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산을 구할 때는 특징이 뭐냐면 먼저 평균을 구해야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먼저 결정이 이미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분산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치 이제 최적화 문제를 풀 때 이제 제약식이 하나 생기는 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분산이라는 것을 뭔가 구하려면은 반드시 평균은 어떤 값으로 유지를 해놓고 구해야 된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분산을 구할 때는 먼저 평균을 구했고 그 평균은 고정이 된 상태에서 분산을 구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이제 우리는 자유도가 이제 하락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를 먼저 고정을 시켜놓고 나머지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체 데이터에서 하나를 못 쓰는 셈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뭐 5다 이런 식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x, y, z 값 이거를 만족하는 x, y, z 값을 구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x는 뭐 3, y는 뭐 1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두 개를 구해버리는 순간 z는 3과 1의 더합이 3과 1을 더하면 4니까 z는 1로 확정이 되죠. 이 방정식이 하나 생기면 변수 하나에 대해서는 나머지 변수만 구하면 무조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z는 이런 의미에서는 자유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딴 거를 결정하면 얘는 무조건 따라오게 되는 거니까. 자, 마찬가지로 평균을 이미 어떤 숫자가 돼야 된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4로 나눈 것이 어떤 숫자가 돼야 된다라는 하나의 방정식이 생겼기 때문에 a, b, c에 대해서만 결정하면은 d는 이제 따라오는 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산을 사용을 할 때는 이미 정보가 하나가 소실이 된 거예요. 쓸 수 있는 정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이. 그래서 자유도가 하락을 한 겁니다. 자, 약간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약간 어떤 느낌인지는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분산을 구할 때는 하나의 정보가 소실이 되었기 때문에 자유도가 n-1이다. 그래서 자유도가 하락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잔차의 경우는 어떠느냐? 잔차의 경우에는 두 개의 정보가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잔차라는 것은 y에서 그 y의 추정값, 실제 y의 값에서 그 y의 추정치를 뺀 것을 제곱해서 더하는 것인데, 그렇다는 것은 y의 추정치가 결정이 돼 있죠. 근데 이 y의 추정치는 a 플러스 bx다라고 우리가 결정을 했고, 그 a라는 값과 b라는 값이 이미 사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오차 제곱 합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미 두 개의 정보를 썼기 때문에, 두 개의 방정식을 세워놓고 써먹었기 때문에 자유도가 하락을 한 것이다. 그래서 그냥 n으로 나눌 수가 없고 n-2로 나눠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이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막 엄청나게 복잡한 좀 그 확률과 분포 이것의 개념을 좀 더 들고 들어가야 되지만, 이제 우리가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제 현실 상황에서 직접 계산할 일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냥 참고 삼아서 소개를 해 드리는 거니까 n-2로 나누는 거더라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요 b 값에 대한 분포는 만약에 우리가 이 b에 대한 표준 편차, 그러니까 분산을 알고 있다면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상황은 뭐냐면 그 모집단을 모르고 추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B의 표준 편차 대신에 바로 지금 방금 밖에 나왔던 요 평균 제곱 오차, 이거를 분산의 대체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루트를 씌운 것을 이제 집어넣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 시그마 자리에 요 루트 오차 평균 오차 합이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다시 한번 이제 스튜던트 t 분포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 자유도가 이제 그대로 따라가서 이제 n-2의 자유도를 가진다. 근데 이거는 사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b에 대한 t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서 한번 해보는 건데 앞에 예시에서는 b 값이 5였어요. 그러면은 평균 제곱 오차를 구해보면 아까 이미 요 오차 제곱합이 1530이라고 구했죠. 그리고 우리의 데이터가 10개가 있었기 때문에 10에서 2를 뺀 8로 나누면 191.2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계산을 하게 되고 요 값이 0.580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t 요거를 분모에 집어넣어서 요 0.5803 분의 아까 기울기의 실제 값인 5 우리가 구한 값인 5를 나누면 8.62가 됩니다. 이 값을 이제 이 t 분포상에서 찾아보면은 확률이 요 8.62가 나올 확률이 0.0001이 됩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t 분포가 이제 정규 분포랑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서 t 값이 약 8. 얼마가 나올 확률은 이 확률을 따져 보면은 이 확률은 0.0001 즉 0.01%에 불과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 값이 0을 평균으로 가져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만약에 b가 0이라면 만약 b가 0이라면 다시 쓸게요. 만약 실제 우리가 알고 싶은 미지의 값인 베타가 0이라면 b 값이 에 대한 b 값의 분포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온다. 이런 종 모양으로 나온다. 그래서 여기 0이 실제로 0이기 때문에 0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종 모양으로 나타나게 된다. 근데 이게 갑자기 치우쳐져서 이렇게 아주 멀리 위치하게 될 확률은 0.01%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 이게 맞다면 굉장히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가정이 맞다면 내가 번개를 하루에 5번을 연속으로 맞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 놀랍게도 일어나 버렸다라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 맞다면 이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데 확률이 매우 작으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일어나 버렸어. 그렇다는 것은 이 우리의 가정이 틀렸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틀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다 라고 거꾸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우리의 가정이 틀렸다. 즉 귀무가설이 틀렸다. 즉 베타 값은 0이 아닌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타 값이 0이 아니라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쓰냐면 우리 독립변수인 학생의 학생 숫자와 지역의 학생 숫자와 종속변수인 요 피자 프랜차이즈 지점의 매출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유의하다라고 씁니다. 있을 유 의미 의자 해서 의미가 있다. 통계적으로 볼 때 0이 아니므로 의미가 있는 값이다. 분명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고 보통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골치가 아프실 텐데 자,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경영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한 번 정도 그냥 그런갑다
하고 훑어서 넘어가면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학과도 아니고 통계학과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회귀 분석을 실시를 하고 그 결과를 해석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회귀 분석에서 결과를 검정을 한다는 것은 그 기울기가 0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라는 거고, 그게 기각이 되어야, 즉 그 p 값이 작게 나와야 우리한테 좋은 거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정도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슬기로운 금융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주식의 수익률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재무 관리, 그리고 기업 재무, 그리고 투자론 등에서 이제 계속 나왔던 자본 자산 가격 결정 모형, 이게 사실은 이런 회귀 분석을 기초로 만들어져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좀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먼저 주식시장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주식시장은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투자자가 서로 인터액션,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곳입니다.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거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거래가 일어난 거래의 결과를 받아본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이 거래는 왜 일어났느냐? 투자자들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왜 이런 상호작용을 했느냐? 자기의 어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호작용을 했고, 그래서 거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판단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더 거슬러서 올라가면은 정보가 있는 거죠. 투자자들은 무언가 자기가 아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맞다면 이러이러하게 될 것이다 라는 판단을 했고, 그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액션을 취했습니다. 무슨 액션이냐? 주식을 사겠다, 주식을 팔겠다 액션을 취했어요. 주식을 사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주식의 자원은 제한이 되어 있는데, 희소한 자원인데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주식을 팔고 싶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왜? 내놓는 사람은 많은데 아무도 안 사려고 하니까 울면서 이제 가격을 조금씩 내리겠죠, 누군가.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이게 집단 지성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생각할 때 지금 주가가 더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더 이거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이제 아니 이것은 이제 충분히 가치가 다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은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파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실제로 하락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 데이터, 주식의 가격, 주식의 수익률, 이것들은 결국 정보에 의해서 투자자들이 일종의 집단지성을 발휘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한 집단지성의 결과가 하루 중에도 1초 사이에도 계속 왔다 갔다 바뀌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거냐?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 투자자들이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계속 사고 파는 액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잘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10초가 지났다라고 하면은 그 10초 사이에 이 기업의 활동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알려져서 그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그 업데이트된 정보에 따라 새로운 판단을 내리고
그래서 아까는 팔았지만 지금은 사야겠다 하면서 자기의 가치 판단을 바꾼다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10초 사이에도. 즉 투자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최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하더라도 계속 실시간으로 우리는 이제 시간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새로 변화하는 모습 그리고 경제 환경이 변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정보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 기업의 주가에 대해서 새로운 판단을 하게 되었다. 네, 두 번째는 암울한 거. 그냥 투자자들이 헷갈려 하는 거다. 아까 전에는 이랬다가 지금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둘 다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합리적인 인간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비합리적인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주식 시장이 합리적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집단 지성의 결과를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보통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효율적이다라는 것은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이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서 매우 합리적으로 가치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시장이 비효율적이다라는 것은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막 몰려갔다가 막 살았다가 팔았다가 막 패닉을 했다가 그런 짓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것을 이제 비교해서 나타낸 도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가는 이제 지금 이 선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어떤 새로운 정보가 딱 정확하게 지금 이 순간 밝혀졌습니다. 원래 주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정보가 나왔으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주 합리적인 판단을 할 줄 아는 투자자들만 존재한다면 똑같은 정보가 왔다는 가정하에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트럼프가 당선된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다. 뭐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맞추어서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트럼프가 당선이 됐으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겠구나. 그러면 나는 미리 빨리 주식을 이 비트코인을 사야지 하고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이 딱 그 정도 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 녹색선, 실선으로 그어진 게 정확하게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을 때 나타나는 효율적인 시장입니다. 여기서는 정보가 생기자마자 그 정보가 즉각적으로 주식시장의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죠. 딜레이나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반면에 현실에서는 다른 경우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 오버 리액션을 할 때가 있어요. 말 그대로 트럼프가 당선이 된대. 미쳤다. 빨리 비트코인 사야 되겠다 해서 잘 모르면서도 막 비트코인을 일단 사고 봐. 묻지마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사야 돼. 그래서 사실은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뭐 비트코인 가격이 뭐 한 $1,000 오르는 게 맞아야 되는데 $2,000, $3,000 심하게 올라 버리면 이제 그게 바로 요 오버 리액션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버 리액션을 하면은 그 순간에 이제 감정적으로 판단을 한 거죠. 흥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사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제 내가 그렇게 해서 오버해서 샀는데 진짜 오버였던 것 같아 라고 하고 팔겠죠. 그러므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이제 리버설을 하는 거죠.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반응. 그럼 두 번째 슬로우가 있어요. 이제 슬로우 리스폰스. 이거는 야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게 맞대 했는데 그럼 뭐 어떻게 되는데 몰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정보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고민을 하는 사이에 늦어버리죠. 이제 그게 이제 슬로우 리액션이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 정보의 가치에 따르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투자자들이 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만 미리 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만 사다가 결국 이제 나중에 한참이 걸려서
아 그때 그게 막 그거구나, 그때 사야 됐었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이제 주가가 천천히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슬로우 리스폰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사실은 별로죠. 왜냐하면 정보의 가치를 제대로 판단을 못한 거니까. 너무 과도하게 흥분을 했던 아니면 이해를 하지 못했던 둘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초록색 선만 아주 효율적인 시장이고, 반대로 요렇게 올라가는 거나 요렇게 되는 거는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결과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에 대해서 그러면 실제 주식 시장은 어느 정도로 효율적일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 경제학자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불러요. 얼마나 효율적일까? 근데 이거는 가설입니다. 왜냐? 사람들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로 합리적인지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가설입니다. 그러면은 효율적일 수 있는 이 효율적인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주식들을 우리가 충분히 거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업들도 여러 개가 있어서 내가 뭐 삼성전자가 싫으면 다른 곳에 투자하고, 뭐 혹은 뭐 거기도 싫으면 또 다른 곳에 투자하고, 이런 대안들이 있어야 되고, 그와 동시에 투자자들도 충분히 많아서 서로 경쟁적으로 대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기 위해서는 사거나 파는 사람의 경쟁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충분한 투자자와 충분한 기업이 있는 규모가 일단 돼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정보가 잘 공개가 돼야 됩니다. 뭐 그런 건데, 어떤 제품을 사거나 아니면 보험 서비스 이런 걸 이용하는데 가끔씩 보면은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뭐 이 제품에 대해서는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됩니다, 이거를 아주 깨알같이 이렇게 써놓는 그런 야비한 사람들 있죠. 그러면은 그 정보를 확인한 사람은 그것을 확인하고 그에 맞추어서 가치 판단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 정보를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어서 이제 모두가 이 정보를 동일하게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정보가 있어도 투자자가 봐보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받아본 정보를 충분히 합리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석 능력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러한 이 얼마나 시장이 효율적이느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결론적으로는 보통 세 개의 수준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약한 시장 효율성, 준강형 시장 효율성, 강형 시장 효율성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그 중에 이거를 나누는 기준이,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위에 있는 결과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시장이 매우 효율적이다. 시장이 매우 효율적이다. 딱 이렇게 변한다 라고 하면은 이 상황에서는 역설적으로 돈 벌기 힘들어집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돈을 번다라는 것은 남보다 잘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했다, 다른 사람보다 빠르거나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시장이 아주 효율적이다라는 것은 모든 투자자가 천재다라는 얘기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자가 정보를 다 훤히 깨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내가 먼저 주가가 올라갈 주식을 미리 사서 높은 가격에 팔거나, 아니면 이제 주가가 떨어질 주식을 미리 팔아서 이익을 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똑같이 비기게 되는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비효율적인 시장은 역설적으로
소수의 사람들한테 기회가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더 분석을 잘할 수 있고 조금만 더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으면 빨리 액션을 취해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효율적인 시장은 역설적으로 아무도 돈을 못 벌고 공평한 시장이 되는 거고, 비효율적인 시장은 불공평하고 누군가 소수가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비효율적인 게 좋은 거 아니냐? 근데 거기서 이기는 사람이 여러분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시장이 좋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비효율적인 시장이 되면은 흔히 말하는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만 이익을 보는 거예요. 좀 선의를 가진 착한 투자자가 이익을 보기 힘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효율적인 시장이 사회적으로 볼 때는 더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아주 최소한의 수준으로 시장이 효율적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약한 시장 효율성입니다. 이거를 해석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최소한 투자자라면, 주식 투자자라면은 그래도 그 주가가 지금까지 어떻게 변했는지는 차트는 보고 들어오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게 바로 약한 시장 효율성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주식의 이 자산의 현재 가격은 최소한, 이 현재 가격을 결정하는 투자자들은 최소한 그 주식의 과거 가격은 봤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모든 투자자가 최소한 과거의 가격들을 다 보고 분석을 했다면 역설적으로 그것은 이미 낡은 정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을 앞서는 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한 시장 효율성이 사실이라면 주가의 과거 추세를 보는 것은 이미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남들도 똑같이 그 정도는 하는데 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면 현실의 주식 투자에서 일명 흔히 말하는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뭐 이렇게 패턴이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이런 패턴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근데 그것은 약한 시장 효율성이 사실이라는 가정 아래에 그것은 구라다라는 게 이제 요 약한 시장 효율성의 진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준강형 시장 효율성이 있습니다. 준강형 시장 효율성이라는 것은 주식 시장에서 최소한 투자하는 사람들이라면 최소한 기업들이 공시한 정보는 보지 않을까? 최소한 다트, 이제 기업 공시 사이트에 들어가서 기업들이 올려놓은 재무제표, 그 다음에 뭐 알림들, 뭐 공지사항 이런 것은 보고 투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준강형 시장 효율성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여기서는 역설적으로 그렇게 내가 열심히 주구장창 기업이 공개한 재무제표를 뭐 분석을 하고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남들도 다 그 정도 수준은 하니까 그게 남들을 이기는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면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펀더멘털 분석, 펀더멘털 어널리시스, 이제 뭐 재무제표 분석, 이거는 이미 내가 돈을 버는데 별로 의미가 없는 하등 쓸모없는 짓이 됩니다. 다음 최고로 높은 강형 시장 효율성. 자, 이 경우에는 주식 시장에서는 실제로 돈을 벌 수 없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벌 수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모두가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똑같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다들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추가로 남들보다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현실은 어떠느냐? 현실은 우리가 보통 약형과 준강형의 한 사이 어느 정도에 있다라고
대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강형 효율적 시장은 아니에요. 최종적으로는 그 제일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현실에서 기업의 내부자들, CEO나 아니면은 뭐 임원들이 자기들만 아는 기업의 내부 정보를 가지고 주식 거래를 해서 밖에 있는 외부 투자자들을 등쳐먹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본다면 분명히 정보 제공받는 정보 자체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부 정보가 존재를 한다. 그러므로 강형 시장은 아니다. 그리고 약형 시장 효율성은 넘는다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어떤 사람들이 자기는 이러한 뭐 테크니컬한 분석을 통해서 이 추세의 패턴을 찾아서 엄청난 이익을 봤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입증된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이 기술적 분석, 이제 이 추세, 이 과거 주식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뭐 어떻게 되고 뭐 쌍봉을 그리고 뭐 이런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약형 효율성은 성립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준강형의 이제 기준이 되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주로 하는 이제 이 아니라 기본적 분석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효율적인 시장인 미국의 경우에는 애널리스트들에 따라해서 투자해도 별로 돈 못 버는 것 같은데 라는 얘기가 나오지만은 또 이제 상대적으로 그 발전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뭐 우리나라 같은 주시장에서는 그런 정보의 가치가 분명히 좀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매한 상황이 됩니다. 이제 만약에 준강형 시장 효율성이 성립이 된다면 애널리스트들이 다 잘리겠죠. 왜냐하면 너네 쓸데없는 짓 하는 거야 라는 게 되니까. 그래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이게 성립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당연한 얘기가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는 약형과 준강형 사이에 있다.